부담스럽긴 한데, 자, 아무튼 낯익은 사람도 있고요. 지금 낯선 사람도 있어요. 그죠? 왠지 낯익은 것 같은데? 아니야? 처음 봐? 낯익지? 얼굴 많이 변했네. 티 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쓰라고 학원에서 드리는 책이니까 또 받아. 또 받고. 저 뒤에. 자, 수업을 어떻게 할지 미리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면, 우리 여기 나온 책 순서대로 O2 통합과학에 나오는 순서대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쌤 계획은 지금 최대 16주차 정도에서 이 책을 딱 한번 띄는 걸로 계획을 세워놓게 됐는데 아마 굉장히 빡셀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기초가 잡혀있는 친구들인지 기초가 잡혀있지 않는 친구들인지 선생님 지금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초가 좀 어느 정도 잡혀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제가 착각일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잡아놨으니까 16차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고, 만약에라도 좀 부족하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잡아서 보충을 잡든가, 그러니까 아니면은 쌤이 보강 영상을 올리든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될 때 보고 오는, 아마 그 방법이 제일 유력할 것 같아. 왜냐면 학생들마다 스케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유력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라도 16차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과학 수업을 들어본 적 있는 분들 별로 없겠지만, 통합과학이 생각보다 하다 보면은 별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끌고 올 수도 있어요. 이거 뭐 별거 어려운 거 아닌데? 그런 느낌 들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사실은 그게 맞아. 사실 그게 맞고, 이따 쉬는 시간에 수업 한번 부를게요. 지금 시작이 조금 딜레이되는 바람에 선생님도 오늘 첫날인데 일요일날 길이 많이 막히는 관계로 쌤이 일부러 전철을 탔거든? 전철은 확실하잖아. 그래서 딱 도착해, 아까 전철 타면 도착 예상 시간 찍히잖아요. 근데 한 2시 28분에 찍히길래 콜. 근데 전철이 막혀. 전철이 막힐 거라면 상상도 못해가지고. 하여튼 쌤도 지금 아직 땀이 좀 덜 식어서 조금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책을 보시면은요, 책 제일 앞에 보면 이 통합과학의 구성과 특징이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통합과학의 구성과 특징이라고 나와 있고요. 별거 없고 쭉 한 2장, 3장 정도 넘기면 통합과학의 핵심 질문과 단원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 통합과학의 핵심 구성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원, 핵심 질문과 단원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 질문과 단원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요거 보려는 거야. 핵심 질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고차원적인 내용이라서. 그냥 이 핵심 질문을 소개를 해드리면, 한 장 넘기면은, 아니 넘기지 말고, 지금 넘기기 전에 지금 여러분 핀 페이지에 보면 왼쪽에 로마자 1 딱 붙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로마자 2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 넘기면 로마자 3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자 4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은 다 1, 물질과 규칙성. 그 다음에 2에는 뭐라고 써있냐? 이건 떼어주기 안 외워주더라. 시스템과 상호작용, 이런 거 써있잖아. 자,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과학교육과정이 2015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책도 앞에만 항상 써있어요. 15 개정교육과정 이렇게 써있지, 그지? 근데 지금 여기 내가 알기로는 중3 아닌 친구가 있는 걸로 아는데, 미안하지만 그 친구는 아마 교육과정이 바뀔 거야. 많이 바뀌진 않을 건데 아마 지금하고는 조금 바뀔 건데, 뭐 여기를 기본으로 깐 상태에서 바뀔 거니까 뭐 크게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2015년 개정교육과정 전에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었고, 요 사이에 2012년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원래 교육과정 개정을 이렇게 짧게 안 하거든. 근데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여기서 시행착오를 겪은 거야. 그럼 이제 선생님 여기 요 얘기를 해주는데, 2012년부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요 통합과학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통합과학이라고 안 부르고 잠깐 3년 정도 융합과학이라는 말 썼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때하고 조금 큰 차이는 없음에도 확실히 다르긴 달라. 응?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면 요때부터 어떤 언급을 했었냐면 그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설정을 해놓고 이걸 이제 교육학에서는 빅 아이디어라고 해요. 여러 개니까 빅 아이디어스. 이게 미국식 교육과정으로 바뀐 거야. 참고로 요 전에 2009년 그때까지는 거의 뭐였냐면 고등학교 1학년은 솔직히 여러분 알다시피 문과 이과 구분이 없을 때잖아. 그치? 문과 이과 구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얘네들이 나중에 2학년 돼서 문과 이과 가기 전에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물화생지에 대한 기본 지식, 그걸 그냥 단원에 쪼개놨어. 처음에 인트로 하는 단원 1단원, 그 다음 물화생지,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뭐 미래, 과학의 미래 어떨 것인가, 이렇게 총 6단원으로 만들어놨었거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물화생지를 좀 난이도를 낮춰서 실어놓은 거 빼고는 거의 뭐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물화생지 기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만약에 문과 갈 학생들은 내가 지금 이걸 왜 배워야 되나? 이과 갈 학생들에게는 이거 너무 부족해, 허접해, 굳이 내년에 또 배울 거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통합과학이랄까 학년 부분이 없는 고등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기본적인 과학 교과 과정에 진짜 이거는 나중에 뭐 어른이 돼서도 절대 까먹으면 안 될 만한 그런 기본적인 가장 펀더멘탈한 가장 근원적인 개념이 뭐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8개로 정리를 했어요. 8개로 정리를 한 게 대단원 1, 2, 3, 4마다 2개씩 박아놨지. 이게 뭐예요? 물질, 그 다음에 규칙성, 시스템, 상호작용,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면 이제는 변화와 다양성, 그 다음에 나온 개념이 뭐예요? 환경과 에너지. 사실은 이 교육과정 만드는 데 참여한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지도교수였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그냥 어떻게 짝수를 껴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거 하나 그냥 집어넣은 거라고. 원래 7개 정도로 끊으려고 했는데 단원으로 끊기 애매해서. 사실은 이거 여기저기 다 박혀있거든. 상호작용에도 만류인력이라는 에너지 들어가, 상호작용에도 서로 이쪽 저쪽이 영향을 주고 간다. 다 연결되는 개념이라서 미국식으로 껴맞추기 위해서 만든 단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총 4개, 8개의 흔히 말하는 빅 아이디어 지웠지만 그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여기에 흔히 말하는 물화생지를 말 그대로 섞어놨어. 섞어놓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학교 선생님들이 적응을 못해.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부분을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물리 선생님, 화학 선생님, 생명과학 선생님, 지구학 선생님이 서로 막 이 단원 할 때는 여기 선생님 들어오고 저 단원 할 때 저 선생님 들어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교집합이 생기는 부분들은 서로 막 손을 놀라 그래. 나는 예를 들어 내가 지구학 선생님이야. 물리 파트가 나오면 통합과학의 물리 파트가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닌데 그 부분을 하도 오랫동안 놓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물리 선생님은 또 지구학 파트가 겹치면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생명 선생님은 또 화학 건드리기 싫은 거지. 화학 선생님 생명 건드리기 싫은 거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교묘하게 교집합이 생긴 부분이 2가지 상태가 발생해. 여러 번 반복하는 상황이 발생하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버려버리든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단점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그런 단점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각 대학에서 아예 통합과학 교육이라는 전공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2년, 3년 정도 뒤에는 통합과학 담당 선생님이 따로 생기지 않을까. 이 몇 년 됐으니까. 자, 그리고 작년이 2022년이었죠? 2022년에 개정교육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정교육과정이 만들어졌고요. 이거는 언제부터 적용되냐? 2025년에 고1 되는 친구들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2015년 개정교육과정을 지금 우리는 2023년, 2024년에 왜 배우고 있느냐? 2025년에 바꾼 교육과정이 그때까지 사용되는 거고 2025년부터는 다른 교육과정이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일이 발생해.
아까 2012년 개정교육과정에 한 3년 정도 쓰였다 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이제 우리 바로 이어서 나갈 내용에 우주의 탄생부터 등장을 하거든. 그럼 우주가 언제 탄생했냐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했다고 배웁니다. 지금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하면. 근데 2012년 책에 뭐로 되어 있느냐? 2012년 137억 년이라고 나옵니다. 우주의 나이가. 응? 그리고 지금 중2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주의 나이 141억 년이라고 배울 거예요. 그럼 잘 봐, 이제 웃기는 일이 발생한다. 지금 중3하고 중2하고 응? 1년 차이 나잖아. 근데 중3들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우주의 나이를 138억 살이라고 배웠는데 나보다 한 살 어린 후배들은 우주의 나이를 무려 3억 살을 더 넘게 배워요. 141억 살이라고 배워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해? 어떻게 우주의 나이가 1년 사이에, 사실 1년 아니지, 한 10년 정도 텀을 두고 한 10년 지난 사이에 우주의 나이가 3억 살을 더 먹었어. 이 말이 돼? 돼요 안 돼요? 돼요. 왜요? 지금 이미 내가 답정 너야. 난 답은 내가 정해놓고 얘는 그 답을 얘기해. 아니 어떻게 10년 사이에 우주의 나이가 3억 살이나 먹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시간은? 대답을 한다. 야, 대답을. 시간은? 자, 그렇지. 한 명은 나오죠. 시간은 상대적이란 말이야. 응?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응? 그냥 내용을 아느냐라고 내가 물어본 게 절대 아니야. 사실 나도 정확히 몰라. 응? 그냥 들어봤냐고 상대성 이론. 그런 개념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꾸 여기저기서 주워 공부에 들어있으면 이쪽이 좀 편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일단 오리엔테이션 한번 해봤고요. 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만한 건 별로 없지만 그냥 이러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운다라고 얘기를 해본 거예요. 크게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낯선 거라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우리는 이제 이 물질과 규칙성이라는 단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질과 규칙성이 어디냐면 또 책으로 치면 12페이지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그지? 페이지 넘겨보세요.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지금 제목이 물질과 규칙성이잖아. 그럼 물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나요? 우리 주변의 물질. 지금 이 칠판 지우개도 물질이고, 필기도구, 쌤 저기다 쓴 워터초코도 물질이고, 심지어 여러분들도 물질이고, 선생님도 물질이고, 내 머리카락도 물질이고, 책상도 물질이고, 저 휴대폰도 물질이고, 다 물질이란 말이야. 그럼 이 물질은 다 어디서 온 거냐라고 하면 우리 옛날에 하나하나씩 쪼개봤을 때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 분자라는 거로 되어 있고, 화살표 방향 바꿔볼게요. 분자라는 거로 되어 있고, 이 분자를 쪼개면 뭐가 된다 그래서 분자를 쪼개면 원자라는 게 된다 그랬어. 그죠? 원자를 더 쪼개면 또 뭐가 될까요? 원자를 쪼개면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들어봤나요? 그럼 원자핵은 또 뭐로 되어 있느냐? 양성자라는 거와 중성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또 쿼크라고 하는 입자로 되어 있어. 쿼크. 여러 종류의 쿼크라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쿼크라는 입자가 뭘 만들고 쿼크라는 입자가 나오면 어쩔 수 없지. 자, 쿼크라는 입자가 나오면 이 쿼크라는 게 모여서 양성자라는 녀석이 되고 중성자라는 녀석으로 바뀌고, 이 양성자, 중성자가 조합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된다. 그리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작은 전자들이 핵 주변에 붙어서 원자가 된다. 중성원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그리고 분자가 되면 우리는 분자는 성질을 지닌,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 가장 작은 입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 이게 바로 물질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분자 단계를 거친 다음에 물질이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제일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과정에 무슨 얘기했어? 순물질, 혼합물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
순물질에는 호던수 물질인 순물질, 화합물인 순물질, 혼합물은 뭐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이런 얘기 했죠. 그죠?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얘네들이 존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한번 우주의 시작을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12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하나씩 보게 될 건데 거기 핵심 집기라는 말에 보면 처음 들어볼 만한 용어들이 나와 있어요.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정상 우주론, 빅뱅 우주론. 들어본 적 있는 단어도 분명히 튀어나오고 있죠, 그죠?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들이니까. 근데 정상 우주론이라는 건 또 뭘까? 이제 오늘 사실은 이런 용어들을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응? 빅뱅 우주론은 우리 대폭발 우주론이라 그래가지고, 응?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집에 한 권 정도가 아니라 꼭 거의 뭐 웬만한 초등학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 집에 가보면 꼭 있는 책 있잖아. 수 아니면 Y. 그치?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응? 이 대폭발 우주론이 현재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인데 결론태경에도 단점도 있긴 있습니다만 응? 이거는 들어봤을 텐데 요거는 처음 들어봤을 거야. 뭐냐? 정지 상태의 우주라고 설명하는 이론을 정상 우주론이라고 부르고요. 빅뱅 우주론이 나오기 전에 이게 메이저였어. 저게 메이저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이걸로 대체된 거야. 왜? 이걸로 설명 안 되는 현상들, 이쪽에서 예측한 현상들, 이쪽에서 설명 안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쪽에서 설명한 후발주자긴 했지만 이쪽에서 설명한 이론들이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되면서 나중엔 빅뱅 우주론이 거의 1960년대 후반 70년대 와서 정설로 굳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은 튜닝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주가 어떻다고 생각했냐면 우주는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고 생각했어. 늘. 우리 우주에 대한 얘기는 과거에도 엄청 그 사람들이 연구 대상이었잖아. 사람들의 연구 대상이었잖아요. 우주라고 하는 개념이.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에 대한 생각은 과거에도 중세에도 근대에 와도 현대에 와도 계속 사람들 과학자들 생각 속에 계속 있었단 말이야. 여러 가지 이론도 등장하고. 그지? 그래서 20세기를 전후해서 어떤 이론이 가장 각광받고 있었냐면 20세기를 전후했다는 얘기는 1900년대 말? 응? 아니지. 1800년대 말이지. 응? 20세기가 시작된 게 1900년대거든. 그럼 20세기 전이면 언제야? 1800년대 후반에서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해서 1900년대를 전후해서 전후 치우가? 자, 우리 과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천둥이 치더라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구름이 커지면서 나는 소리구나. 별거 아니네. 구름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구름 내부의 전하가 분리돼서 전류가 발생하고 그때 발생하는 연료에 의해 구름이 커지다 보니까 아, 열 에너지가 소리로 바뀌는 거구만. 왜 쫄고 그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응? 알겠죠?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것도 이럴 수 있잖아. 나중에 얘네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단 말이야. 생겼는데 번개가 꽝꽝 하는데 남자애가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 응? 근데 여학생이 구름이 커지면서 나는 소리야 쫄지 마. 그러면 조금 뭔가 정서적인 교감이 안 되지 않을까. 천둥 소리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190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1800년대 후반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 이론이 정석이었어요. 되게 유명한 학자가 누가 있냐? 아인슈타인이라고 썼습니다. 우주를 이루는 물질들이 많은데 우주에는 물질들이 많은데 그 물질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해. 질량이 있는 모든 물질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체들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네 글자로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그 우주에 있는 별도, 위성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은 물질들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힘들만 있고 우주에 어떤 또 다른 힘이 없다면 우주는 시간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다 작은 점으로 수축할 것이다. 응? 서로 끌어당기다 보면 우주의 크기는 점점 작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관찰을 해본 결과 우주는 늘 한결같다란 말이지. 이게 시간이 워낙 짧아서 그래요, 관측 시간이. 이렇게 한결같다는 얘기는 그 중력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난다는 얘기는 중력을 거스르는 바깥쪽으로 미는 힘이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고, 아인슈타인은 그 값을 우주상수라고 설정을 해놓고 우주는 이 중력과 우주상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는 언제나 같다. 과거에도 이만했고 현재도 이만했고 미래에도 이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게 정상 우주론이에요. 응? 뭐라고요? 지금 선생님 살짝 잘못 얘기했어. 정상 우주론이 아니라 정적인 우주론. 무슨 우주론? 정적인 우주론. 큰일 날 뻔했네요. 정상 우주론 뒤도 따로 나오는데 이게 정자가 들어가서 가끔씩. 자, 아무튼 정적인 우주론이라고 하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정적이라는 게 정지 상태의 우주.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다. 이게 정적인 우주론. 아인슈타인이 제일 유명한 거는 맞습니다. 응? 그러다가 이제 그래 아인슈타인이 말했는데 누가 틀리다겠어? 그지 않겠어? 1910년, 1920년대까지 와서. 근데 1920년대를 전후해서 좀 전에 얘기한 거 이거 정적인 우주론으로 바꿀게요. 정적인. 큰일 날 뻔했어. 정상이 아니고 정적인 우주론. 자, 1920년대를 전후해서 에드윈 허블이라는 학자가 우주의 팽창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우주의 팽창을 관측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또 이제 관점을 한번 바꿔볼게요. 관점. 우주가 중세까지는 우주의 스케일이 어디까지였냐? 중세까지만 해도 수, 금, 지, 화, 목, 토? 요 정도까지가 우주의 전체였어. 물론 지금 선생님이 뭐 천동설도 얘기하고 지동설도 얘기하겠지만 천동설까지 얘기 안 할게요. 우주의 중심이 지구고 이런 거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태양이라는 별이 있고 그 주변을 행성들이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게 지동설이잖아요. 수, 금, 지, 화, 목, 토. 그지? 이랬을 때 이 우주는 이게 다였어.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 우주는 저게 다였단 말이야. 토성 바깥은 뭐야? 토성까지가 거대한 구구, 토성 바깥쪽까지 살짝 거대한 구구, 그 바깥쪽은 시대 영역. 근데 구멍이 좀 뚫려 있어. 그 바깥쪽은 시대 영역이니까 굉장히 찬란한 형용할 수 없는 빛이 시대 영역이니까 넘쳐나고 있는 곳이고, 거기에서 오는 빛이 그 뚫린 구멍으로 뽕뽕뽕뽕 들어와서 우리가 관측할 정도의 빛으로 보여. 그게 별빛이라고 여겨지던 시기란 말이야. 중세. 그러다가 이게 근대에 쭉 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시야가 넓어지고 관측 기술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은하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내게 됩니다. 은하. 응? 여기까지 토성까지가 우주 전부였어. 중세 이후에 근대로 오면서 은하라는 걸 관찰하게 됩니다. 은하가 뭐냐? 별들이 모여있는.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와? 저기서 나중에 별이 탄생할 거야. 별을 만드는 애들. 성운이라고 부르고 중3 2학기 책에 좀 나옵니다. 이 성운에서 만들어진 별들이 모여있는 것들을 성단이라고 부르고, 이 성운을 만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작은 물질들을 성간 물질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있고 별들이 모여있는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걸 은하라고 하고, 이 은하를 우주에 대입을 시켜요. 이게 우주다. 우주에는 은하가 하나 있고 이 은하가 우주다. 여기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19세기 말까지. 그래서 은하가 영어로 뭐야? 혹시 아는 사람? 은하가 영어로 뭐야? 힌트, 삼성전자. 갤럭시. 그렇지, 은하가 갤럭시라고 그래요. 갤럭시가 곧 유니버스라고 여겨지던 시기란 말이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우주에는 은하가 한 개고 이 은하가 우주야. 그랬는데 1920년대, 봐봐. 이거 지금 100년밖에 안 됐거든? 이때까지 거의 이랬어.
그러다 보니까 관측하던 것들이 다 성운, 이 은하 안에 있는, 우주 안에 있는 별을 만들 만한 재료가 될 애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름처럼 보이는 성운. 실제로 거기서 만들어진 별들이 수십 개, 수천 개, 수만 개, 많은 개는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모여있는 별들의 집단 성단. 그럼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하는 거는 우리 교실이 하나의 은하라고 치고 이게 그 우주라고 치면 다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바깥이라는 거 상상을 못하는 시기다 보니까, 그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태양계에서 약 250만 광년 떨어진 우리 은하보다 훨씬 큰 은하인데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있습니다. 들어봤죠? 응? 우리 은하에서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거든요. 걔도 또 다른 은하라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그냥 구름처럼 여겨졌어. 별이 많이 모여있으면 구름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조금 오래된 책들에 보면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써있어요. 플레이아데스 성단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은하인데 대마젤란 성운 이런 식으로 성운이나 성단이라는 이름으로 붙어있는 실제로는 은하인 애들이 되게 많아. 이게 입에 붙어서 그래. 입에 붙어서. 사실은 안드로메다 은하가 되겠고 대마젤란 은하가 돼야 된단 말이지. 응? 자, 아무튼 관찰한 애들이 다 우리 은하 안에, 우주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별이라고 여겨졌던, 성운이라고 여겨졌던, 성단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관찰을 해보고 이것들의 물리적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자세하게 안 할게요. 물리적 성질을 이용해서 얘네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해봤어. 참고로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은하가 곧 우주라고 그랬지? 우주의 크기는 지름이 약 10만 광년, 지름이 약 10만 광년 정도 되는 크기라고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10만 광년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허블이 그래 제일 만만해 보이는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이때는 성운이라고 불리던 시절이니까 안드로메다 성운까지의 거리를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서 재봤더니 200만 광년이 넘는 거야. 아니 우리 은하가 우주가 지름이 10만 광년인데 이 안에 있을 거라고 여겨지던 게 200만 광년이면 안 되나? 우주가 우주인데 이 영역이 우주의 전체인데 저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여겨지던 녀석까지 그 거리가 우리 은하의 크기보다 우주의 크기보다 20배 먼 곳에 있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혹시 실수했나? 다른 것도 해본 거지. 그 전까지 은하라고 여겨지던 성단이라고 여겨지던 것들을 역시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해봤더니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런 게. 그래가지고 더 자세히 그 별로 보이던 성단으로 보이던 성운으로 보이던 것들의 물리적 특성을 자세하게 관찰해봤더니 웬걸 저거 다 은하더라고요. 은하가 한두 개가 아니야. 우리 은하는 우리가 우주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던 우리 은하는 그냥 그 중에 하나였을 뿐인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외부 은하. 우리 은하가 곧 우주였는데 우리 은하 말고도 너무 많은 은하들이 있더란 말이야. 실제로 허블이 수백 개 이상의 외부 은하를 관측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주의 스케일이 넓어진 거죠. 응? 인간의 시야가 확 넓어진 거야. 야, 우리가 우주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 같은 은하가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관측을 해봤더니만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더란 말이지. 그럼 아니 어떻게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지? 아, 은하와 은하 사이에 공간이 팽창하고 있나 봐. 공간이 팽창하고 있나 봐. 굉장히 무서운 발견입니다. 엄청난 발견입니다. 공간이 팽창한다는 얘기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시간을 거꾸로 보내면 어떻다는 얘기야? 과거에는 작았다는 얘기야. 지금 커졌다는 얘기고 우주의 팽창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우주의 팽창.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 거의 넘사벽이었던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고 있던 아까 잘못 얘기했던 정적인 우주론 얘는 이제 폐기가 됩니다. 실제로 관측 자료를 보면 우주의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더란 말이지. 응? 그래서 우주의 팽창이 당연히 정설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단어야. 우주가 커지는데 수십 년간, 이때가 1920년대라고 치면 그 이후로 한 10여 년, 20년, 30여 년, 한 1950년대 올 때까지
실제로 한 60년대까지 올 동안 수십 년간 우주를 관측을 해봤단 말이지. 이게 우주가 팽창하는 건 이제 정설인 거니까, 그치? 팽창을 하는데 수십 년간 우주를 관측해봤는데 요만했던 애가 그 사이에 한 이만큼 커졌을 거 아니야. 어? 이렇게 커졌는데 뭐 그렇게 물리량에 큰 변화가 없어. 변화가 별로 없어. 심지어 뭐 수십 년 이게 워낙 짧으니까 그 사이에 분명히 우주의 크기는 커졌을 건데 이렇다고 했으니까 근데 우주의 밀도도 그대로 우주의 온도도 그대로 뭐 색깔도 그렇고 별 차이가 없더란 말이야. 그럼 도대체 뭐지? 그래서 이제 껴맞추기 한 거지. 우주에 이러이러한 물질들이 있었는데 요만한 작을 때 우주가 커지면서 그런 녀석들이 계속 생겨난다고 치면 계속 일정한 공간 속에 일정한 밀도로 계속 새로운 애들이 생겨난다고 치면 지금 생략해서 중간에 이렇게 생겨난다고 치면 우주의 크기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요 밀도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크기의 변화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노멀한 상태다. 노멀한 상태다. 노멀이라는 말씀에 이제 너무 꾸준하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꾸준한 상태다.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말 씁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그러니까 꾸준한 상태. 아까 쌤이 얘기한 정상적인 상태로 그냥 꾸준히 간다. 우주의 팽창은 꾸준히 이루어진다. 우주가 팽창을 해서 공간이 팽창을 해서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새로운 공간에 뭔가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야. 물질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꾸준히 우주의 밀도와 우주의 온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수십 년을 관찰해 봤더니 정말 변화가 없었거든. 그지?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 쌤 말한 정상 우주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팽창이 전제로 깔리고 나서 팽창한다는 사실이 정설로 굳어진 후에도 한 4, 50년 동안 그래도 새로운 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하고 다른 이론이 메이저였다는 얘기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연속적으로 계속 뭐가 생성되어 나올 것이다. 생성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연속 창조론이라는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종교적인 거랑 섞여가지고 당연히 정설처럼 여겨질 겁니다. 뭐가 창조된다. 그럼 서양 문화 하면 또 기독교 문화랑 연결되자.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 의문을 갖고 있던 젊은 과학자인 가모프라는 사람이 이름 들어봐야 되지만 러시아에서 이민 온 이민자 세대일 거야. 가모프 또는 가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조지 가모프라고 해가지고 스펠 이상한데? 조지 가모프 미들네임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 젊은 학자였는데 빨리 지운 이유는 스펠이 틀렸어. 이게 영상으로 남는다는 거지. 자, 아무튼 이 가모프 이 팀이 아니 우주가 팽창했다 그러면 과거에는 한 점이었을 텐데 이 논리대로 치면 점이었다는 얘기는 거의 공간이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창조됐다는 얘기는 아주 점이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잖아. 정말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너무 종교적인 거랑 밀접돼 버리지. 무에서 유가 여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뭐 개인적으로 안 다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일요일날 수업 듣는 애들은 교회 다니는 거랑 상관이 없거든. 아무튼 연속 창조론으로 설명하기에는 뭔가 애매하다는 말이지.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너무 말이 어렵나? 물질은 물질로부터 시작된다는 개념에서 비추어 보면 전혀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이 아주 작은 점에 몰려있다가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 현재 우주를 이루는 모든 물질이 한 점에 상상도 못할 작은 점에 몰려있다가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일 거 아니에요. 밀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은 상태니까. 그러다가 이게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서 빵 하고 터질 때 그때 발생한 에너지로 우주가 여태까지 계속 커지고 있다 라고 설정하는 게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맞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설정을 해서 그거를 시뮬레이션하고 계산을 다 해본 거야. 이게 팀이. 근데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무시당했대요. 정상 우주론을 말하는 학자들이 워낙 흔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들이었어가지고 심지어 여기 써있지 않냐 어디? 1960 몇 년도인가는 그 이 정상우주로의 제일 유명한 학자 호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요새 그 젊은 학자들이 무슨 뭐 우주가 엄청난 폭발에 의해서 생겼다고 하는 한 점에서 폭발에 의해 생겼다고 하는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뭐 그 이론은 그냥 큰 뻥 이론입니까? 하하하하 막 웃었답니다. 마침 타이밍 맞춰서 큰 뻥 이론입니까? 그래서 큰 뻥이라는 말을 이 사람이 지어줬답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호일이라고 하는 정상우주론의 가장 권위자였던 학자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그럼 걔네들이 말하는 이론은 큰 뻥 이론이야? 이 말을 지어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러다가 이제 그 가모프 팀에서 연구해서 얻어낸 결과들 뭐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아까 쌤 말한 뭐 쿼크라는 녀석에서 시작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에서 뭐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핵의 전자가 들러붙어 가지고 원자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분자가 만들어지고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뭐 행성이 생기고 별이 생기고 행성이 생기고 행성에 뭐 생명이 싹 쳐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지더란 말이지. 그러면서 이 원자 핵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원자가 만들어질 당시에 요 상황을 설정을 해놓고 계산을 해봤대요. 이때 이 정도였다면 우주의 온도가 몇 도쯤 됐을 것이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으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주의 온도는 엄청나게 초고온 초고밀도였던 것들이 온도가 떨어져서 우주의 온도는 현재 3켈빈 정도 될 것이다. 3켈빈이 몇 도인지 알죠? 영하 270도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에서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와의 관계는 배우지 않았나? 섭씨 온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 여기다가 273 정도를 더하면 절대 온도, 흔히 말하는 켈빈 온도가 됩니다. 그럼 3켈빈이면 영하 270도쯤 되는 거야. 원래는 뒤에 소수점으로 두 자리 서 있는데 그냥 갖다 쳐. 고등학교에서도 안 해. 아무튼 영하 270도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산값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갖다 계속 가게 되면 우주에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만 되어 있을 것인데 이거 상황을 쭉 논리적으로 따지면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이 3대1의 질량비를 갖게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관측 결과 우주의 온도는 2.7켈빈으로 관측이 됐고요. 70년대 거의 뭐 한 초반 이때 와서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 수소와 헬륨이 약 74대 24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주에 있는 원소들의 스펙트럼 분석을 해서 이만큼이 원체가 생겼지. 왜 그럴까? 138억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바람에 그래. 그러니까 없던 애들이 한 2%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 그 2% 안에 들어있는 애야. 또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석유화학 물질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들 있지, 뭐 질소라든지 아니면 또 뭐 인이라든지 이런 성분들 있죠. 뭐 칼슘, 철 이런 것들 다 여기 나머지 2%에 들어가 있는 거야. 요것들이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확인이 되면서 이제 얘도 아니고 빅뱅 우주론이 정설로 됐던 거라고요. 자, 이제 요 얘기를 슬슬 할 겁니다. 요 얘기를. 자, 선생님 말한 게 어디냐면 12페이지에 위에 우주의 시작이 빅뱅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지금 써 있고요. 줄 한번 거볼게요. 138억 년 전 초고온 초고밀도. 그럼 얼마나 온도가 높았냐? 얼마나 온도가 압력이 높았냐? 쌤도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뭐 굳이 얘기하면 점점 얘네들이 만들어지면서 우주가 식어가거든. 우주가 식어가는데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가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 책에 의하면 약 38만 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나오는데 그때가 3000도야. 헬륨이 원자 핵이 만들어졌을 때가 한 10억 켈빈 정도 되고 쿼크 양성자 중성자일 때는 이제 거의 뭐 조 단위의 온도?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온도니까 그냥 초고온, 초고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했고요. 빅뱅이 왜 일어났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왜요? 저도 모르거든요. 알면 여기 있겠습니까? 그지? 하여튼 알 수 없는 이유로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탄생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을 빅뱅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서로 대립하다가 자, 요 대립하다가 앞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허블 이후에 허블 법칙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찾아낸 그 이후에 이 두 가지 이론이 대립을 하다가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 좀 전에 얘기한 우주에 있는 원소들 중에 수소와 헬륨이 거의 대부분으로 한 3대1의 질량비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주의 온도는 한 3켈빈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 결과를 실제로 확인하게 되면서 빅뱅 우주론이 정설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우주의 그 온도 3켈빈 정도에 해당하는 온도 또는 2.7켈빈에 해당하는 온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 온도는 아까 말한 그 가모프 팀에서 우주가 38만 년 정도 흘렀을 때 빅뱅이 있고 나서 38만 년 정도 흘렀을 때 비로소 헬륨이라는 원소의 원자 핵이 만들어졌고요. 참고로 헬륨 원자핵은 빅뱅이 일어나고 한 3분 만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한 38만 년 정도 흘렀을 때 이 헬륨 원자핵에 뭐가 들러붙냐? 전자가 들러붙습니다. 전자가 들러붙어서 드디어 뭐가 돼? 헬륨 원자가 돼요. 38만 년일 때 헬륨 원자가 생겨요. 원자가 생겼는데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원자가 생기면 원자 핵이라고 불리는 지금 38만 년일 때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녀석도 있었고 이런 녀석도 있었어. 지금 이 38만 년 정도 흘렀을 때 우주에 있는 원자 핵은 이 둘밖에 없었어. 얘가 무슨 원자 핵이냐? 양성자라고도 불리고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수소 원자 핵. 무슨 원자 핵? 수소 원자 핵. 얘는 헬륨 원자 핵. 무슨 원자 핵? 헬륨 원자 핵. 우주의 온도가 높을 때는 기본적으로 1000만 도 이상 될 때는 얘가 얘로 바뀌는 일이 가능해요. 참고로 지금도 가능해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일이 가능해요. 이런 애가 4개 있으면 얘들끼리 모인 다음에 2개가 플러스 부호가 없는 놈으로 바뀌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과정이 되는 게 이제 한 1000만 켈빈 이상 되는 온도인데 지금은 별의 내부에서 가능합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안 되지만 이때는 우주 공간에서 이게 가능했단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에게 나중에 뭐가 되느냐? 전자가 와서 들러붙습니다. 헬륨은 전자 2개가, 수소는 전자 1개가 와서 들러붙으면서 나중에 뭐가 되느냐? 양성자, 수소 원자핵 하나에 전자 하나가 붙어있는 또는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 이게 헬륨 원자 핵이거든? 여기에 전자가 2개 붙어있는 이런 식으로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게 된다고요. 언제? 38만 년 정도 흘렀을 때 빅뱅이 있고 나서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거의 뭐 찰나라서 그때 우주공간을 떠돌아다니던 전자가 여기에 붙잡히게 되면 있잖아. 이게 에너지 전환 관계가 발생해요. 중학교 과정에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여기 있던 애가 이쪽으로 당겨지게 되면 한 방에 내려오진 않겠지. 빙글빙글 돌다가 합쳐지긴 하겠지. 얘가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런 말 들어봤죠? 전환이 됐는데 얘 궤도에 딱 정착하게 되면 이 운동 에너지가 뿅 하고 사라지느냐? 아니, 주로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바뀌어요. 열이나 빛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밖에 있을 때 에너지가 한 10줄이었다. 임의로 넣어볼게. 얘가 내려와가지고 헬륨 원자핵 주변에
전자의 형태로 궤도가 고정돼 버리면 만약에 한 4줄 정도의 에너지만 남았다. 그럼 6줄 어디로 갔니? 라고 해버리면 이 6줄이 빛과 열의 형태로 우주로 방출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 우주 곳곳에 퍼져 있어. 그래서 뭐라 부르다 이거를 코스믹 레이. 이쪽에 우주 광선이 돼 있단 말이야. 응? 근데 어떻게 우주 저 뒤에 있는 우주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 코스믹 레이의 형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탐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관측은 됐는데 이게 정말 우주 곳곳에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1992년인가 그쯤에 이 코스믹 레이 우주의 백그라운드를 관찰하기 위한 익스플로러를 스펠링 모르겠어. 익스플로러를 발사합니다. 인공위성의 형태로. 걔 이름이 뭔지 알아? 코비 위성이라고. 응? 들어보지 않았니? 아니요. 나중에 나옵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하기 위한 인공위성 이름을 코비 위성이라고 불러요. 어디에 나오느냐? 그게 13페이지에 보면 얘보다 성능이 좋은 애가 지금 써 있어요. 거기 WMAP 위성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써 있지. 이게 2003년에 쓴 거고 얘보다 10년 전에 좀 성능 떨어지는 거. 이거 어디 그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없네? 딴 데서 왔나? 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해상도보다 해상도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게 정말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위성 코비 위성이라고 되게 유명합니다. 자, 아무튼 이게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 이 온도가 관측이 됐단 말이지. 자, 먼저 그 얘기를 이제 자세하게 한번 해봅시다. 정상우주론은 거기 잘 보시면은요 공통점 정상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공통점 우주가 팽창한다고 써있고 우주의 크기 증가한다고 둘 다 써있고 우주의 질량은 정상우주론에서는 우주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빈 공간에 계속 새로운 물질이 생기니까 우주의 질량은 점점 커질 것이다. 시간 지날수록. 하지만 부피가 2배 커지면 질량도 2배 커져. 따라서 부피분의 질량값은 큰 변화가 없을 거야. 그래서 우주의 밀도는 거의 그대로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밀도가 그대로면 우주의 온도도 거의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거지. 우주의 온도가 3켈빈이라고? 옛날에도 계속 3켈빈이었어.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랬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가모프팀 연구에 의해서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가모프팀의 빅뱅 우주로는 우주가 증가, 크기가 커진다. 하지만 빅뱅 당시와 지금하고 우주의 질량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 부피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참고로 아까 말한 거 38만 년 됐을 때도 그 사이에 엄청 커졌을 거 아니야? 빅뱅 때 점이었으면 38만 년이면 엄청 커졌을 거 아니야?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약 1000배 정도 더 커져 있습니다. 지금 1000배 이상.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부피가 그만큼 커졌으면 밀도는 줄어야 될 거 아니야? 밀도 줄었어요. 우주의 밀도 감소.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 감소. 따라서 우주의 온도도 어떻게 되느냐? 떨어진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에 보면 제일 마지막 칸에 이제 뭐 써 있어. 그 빅뱅 우주론의 확립 과정에 보면 오른쪽에 위에 대립 밑에 보면은 빅뱅 우주론의 증거 관측 펜지어스와 윌슨의 우주 배경 복사라고 써 있죠. 응?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 이 두 사람은 원래 이쪽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딴 거 연구하다가 우연히 요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나중에 요거를 그래프에다 표현해 보니까 딱 2.7켈빈 정도 나오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연구하던 게 이거 같은데요 라고 얘기해 주면서 가모프 팀에게 같이 공동 연구를 제안해서 공동 연구를 해서 1973년인가 2년인가에 노벨상을 탔다고 합니다만 가모프는 그 사이에 돌아가시고 젊은 대학원생이었던 박사과정 대학원생이었던 펜지어스와 윌슨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셋이 먹을 걸 둘이 먹었으니 많이 먹었겠지. 응? 그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 과정 한번 쫙 한번 읊어볼게요. 보세요. 응? 이게 지금 일단 가장 스탠다드한 설명이니까 그냥 이거를 쭉 흐름으로 한번 그냥 보고 그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나도 모른다.
응? 그리고 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이 나옵니다. 이때 이후에 시간이 흐르겠죠. 얼마나 흘렀냐? 10의 한 마이너스 35제곱초 정도 지났을 때, 응? 이게 시간이야. 이게 말이 돼? 0.000000 34번 한 다음에 1초 정도 지났을 때, 응?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스스로 생성이 됐답니다. 이 기본 입자가 아까 말한 쿼크, 그 다음에 전자, 이런 것들이야. 이거 말고도 있는데 우리가 다룰 게 쟤네들밖에 없어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나서 역시 이후야. 이후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 정도 지났을 때, 그래 그나마 좀 흘렀지. 뭐 그래봤자 찰나지만 이때 이제 쿼크끼리 결합을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되었다. 여전히 전자는 이 안에 들어있겠죠. 응? 참고로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쿼크가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 종류의 쿼크가 결합해서. 이렇게 세월이 쭉 흘러가는 과정, 초고온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1000억 켈빈 이상 되는 초고온 상태입니다. 우주는 아직 그렇게 커지지 않은 상태였을 것이고요. 이 안에서 이 입자들끼리 굉장히 상호작용을 하게 된단 말이야. 수많은 상호작용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빅뱅 후 약 3분 정도 지났을 때,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이, 아까 한번 얘기했었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과정 잘 봐봐. 아주 고온 상태야. 그럼 고온이면 이거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은 상태라는 얘기지. 응? 있잖아. 양성자하고 중성자라는 녀석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양성자보다 양성자는 참고로 플러스 부호를 띄고 있다는 얘기고 중성자는 아무 부호도 띄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응? 자, 이유는 뭐 지금 알 필요 없으니까 냅두고. 근데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기까지,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워. 얘보다 얘가. 근데 지금 얘네들이 우주 공간에 거의 1대1의 비율로 있었던 거예요. 쿼크끼리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는데 거의 1대1의 비율로 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우주의 온도가 워낙 높으니까 에너지가 넘쳐. 에너지가 차고 넘치다 보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거나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좀 얻어가지고 좀 무거워져야 되거든. 질량이랑 에너지랑 그거 같은 값이야. 근데 주변에 에너지가 늘렸으니까 그럼 에너지 좀 모아서 중성자로 바뀌어. 중성자는 주변에 에너지가 많지만 나 양성자 되려면 에너지 좀 버려야 되잖아. 좀 버리지 뭐.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거의 1대1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느냐? 우주가 점점 식어갑니다. 우주가 식어서 1000억 켈빈 이상 되는, 사실은 책마다 조 단위로 나오기도 해요. 이게 거의 한 10억 켈빈 이하 정도로 식어갔어. 그럼 이때 비하면 내 생각해봐. 아빠 통장에 1000억이 있었는데 10억밖에 안 남았어. 좀 불안하셨겠어? 너도 그지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래도 있으면 좋겠죠? 그지? 하여튼 이 정도 되면 이제 에너지가 엄청나게 적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주변에 에너지가 차고 넘칠 때는 꼭 국가적고 에너지 좀 모아서 중성자로 바뀌지 하는데 이게 가끔 발생하는 거야. 가끔. 아까 여기서 거의 1대1이었거든? 응? 근데 중성자가 양성자 될 때는 버리면 된다며.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 쉬워. 얘는 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런 일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가면서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우주의 온도가 3분 정도 됐을 때, 우주의 빅뱅 이후 3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우주의 온도가 10억 켈빈 정도 됐고요. 이거를 시뮬레이션 돌리면 양성자 개수랑 중성자 개수가 14대 2가 된다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가무프 팀의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양성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다 플러스야. 플러스. 이게 우주의 온도가 식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중성자는 2개만 남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때 이 2개가 얘 2개랑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헬륨 원자가 돼버린 거야. 그럼 나머지는 뭐야? 그냥 12개 지네끼리 남는 거지. 이 중에 2개가 사라져서 12개 되고 얘는 2개에다 2개 붙어서 4짜리가 만들어진다고. 그럼 이거 4개가 붙어서 뭐가 된다고요? 플러스 2개, 아무것도 아닌 거 2개 붙어있는 이렇게 생긴 덩어리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지금 4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이 된 거야. 그랬더니 우주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 참고로 이 상황이 지금도 거의 별 차이 없이 이어집니다. 응? 큰 차이 없이 아까 2%밖에 오차가 없었잖아. 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2개. 헬륨 원자핵은 1개. 얘는 12개의 질량이 10인데 얘는 1개의 질량이 4야.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에 이 3분 이후로는 우주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이 대부분인데 이것들의 질량비가 3대 1이 나올 것이다. 12대 4니까. 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주에 있는 여러 원소들의 스펙트럼을 관측해 본 결과 실제 저 근사치 값이 나왔더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빅뱅 우주론은 확 뜬 거야. 응?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라고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세월이 되게 많이 흘러요. 3분에서 점프합니다. 38만 년 정도 흘렀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수소 원자핵, 양성자핵, 헬륨 원자핵 여기에 전자가 들러붙어서 원자가 형성되고요. 이 원자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주로 뿜어져 나간 에너지가 빛과 열의 형태로 우주의 곳곳에 퍼져 나가는데 얘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예측을 했는데 아까 말한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대학원생이 얻어 걸리긴 했지만 만들어 이걸 확인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실제로 얼마 안 됐습니다. 한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말한 게 1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13페이지 위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쭉 보면 13페이지로 갈게요. 13페이지 위에 빅뱅 이후에 어쩌고저쩌고 기본 입자가 생긴 거 쌤은 여기 그냥 초만 써놨는데 이쯤 되면 거의 온도 한 1000조? 한 1000조 켈빈? 상상을 못하게 막 던지는 거야.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긴 과정이 약 빅뱅 후 한 10의 마이너스 6제곱조. 쌤 여기는 1000억 켈빈이라고 써놨는데 어떤 책에 또 100억 켈빈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진짜 크니까 막 던지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35제곱초? 34제곱초도 있어. 뭐 어쩌라는 거야, 그지? 자, 그다음에 원자의 형성 빅뱅 후 3분. 원자가 생성된 거는 빅뱅 후 38만 년. 요 과정을 쭉 보다 보면은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도 설명이 되고, 그지? 약 38만 년 됐을 때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일 때 몇 켈빈? 이때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일 때 아까 쌤이 살짝 얘기했는데 이때보다 우주가 몇 배 커졌다고? 1000배. 그럼 온도는 10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3켈빈이 나온 거예요. 응? 자, 그래서 가모프가 우주 배경 복사를 예측을 했고 펜지어스와 윌슨이 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 그림의 왼쪽이야. 가모프의 우주 배경 복사 예측. 빅뱅 우주에서 우주의 온도가 약 3000 켈빈일 때 원자가 생성되면서 퍼져나간 빛이 우주가 팽창하면 이 빛의 파장이 길어져요. 저거랑 똑같아. 여기 봐. 좁은 용수철이 있어. 용철. 요 안에 용철 막 있겠지. 근데 얘를 공간을 넓히면 마디와 마디 사이 간격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넓어지지. 그런 효과로 나온다는 거야. 빛도 하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파장이 길어지는데 파장이 길어지면 에너지의 세기가 약해지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해봤더니 3켈빈인데 정말 관측이 됐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한 개만 더. 오른쪽에 이 원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여기서부터 드디어 원자가 생긴 거잖아. 원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누가 물질이고 누가 에너지냐, 누가 물질이고 누가 빛이냐 구분이 안 됐다고 합니다. 빛과 물질이 뒤섞여 있었는데 이 이후에는 얘는 빛이고 나는 물질이고 너는 입자고 너는 에너지고 이게 구분이 되면서 우리가 보는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이 이때 만들어진 빛이라고. 이 전 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밑에 나옵니다. 원자 생성 이후 투명한 우주 오른쪽에 써있죠?
오른쪽에 그 플러스 강에 보면 써 있습니다. 전자가 원자에게 붙잡히면서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어서 우주가 투명해졌다라고 써 있어요. 됐습니까? 자, 밑에 뭐 개념 쏙쏙은 한번 그냥 보시고요. 선생님 지금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얘기를 해버렸어요. 한번 쑥 볼게요. 14, 15페이지까지 지금 한 5분만 더 얘기를 하고 쳤다 가겠습니다. 자, 우주의 원소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다라고 14쪽에 써 있고, 우주에 있는 원소의 질량비는 이렇게 헬륨 원자핵이 생기는 과정에서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12대 1, 12개 대 1개. 근데 질량비는 12개의 질량이 12, 얘는 1개가 질량이 4. 그래가지고 질량비가 3대 1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지금 보면은 설명이 한 3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번째 칸에 보면 개수비가 7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좀 전에 그거 14대 2라고 썼었습니다. 그죠? 에너지가 너무 많을 때 우주가 점점 식어가는 과정에서 양성자, 중성자의 상호 변환이 달라지면서 저런 결과가 초래가 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원헬륨 원자핵 생성 이후에는 개수비와 질량비가 이렇게 되더라. 개수비는 12대 1인데 질량비는 1대 4가 3대 1이 되는 12대 4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실제 우주의 원소 분포를 관측을 해봤더니만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스펙트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해봤더니 정말 우주의 수소와 헬륨이 3대 1의 질량비를 나타내고 있더라. 15쪽으로 바로 갑니다. 이 스펙트럼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원소가 어떤 원소냐 외우는 거 아니고, 같은 원소면 같은 띠의 위치와 개수가 나오거든. 대신에 또 많은 양이 있으면 좀 굵게 나오고 양이 적으면 얇게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 줄거 볼게요. 컬러풀한 그림 바로 위에 보면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관측해서 원소의 스펙트럼과 비교를 해보면 이 별 속에 또는 별의 대기에 별을 구성한 성분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게 결국은 이 가모프팀에서 예측한 결과대로 나왔더라.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우주 배경 복사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나온다는 이 두 개의 결과가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얘기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빼박 빅뱅 우주론만 남게 된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잠시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